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3월 26일 고품격 부동산 방송 부동산 별별 시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우리 강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한 기분으로 오셨죠? 특별한 기분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주 그냥 심리적 압박이 큰 하루입니다. 네. 많은 분들한테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다루는 부동산 이슈 포커스. 자, 일단 부동산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게 지금 뭐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은데, 양도소득세 중과가 심각한가 보죠? 그러니까 일단 양도소득세 중과 자체가 네. 4월 1일 거래분, 그러니까 4월 1일 잔금 이후에 잔금 하는 물량부터 한다라 그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2주택자, 3주택자의 주택 양도할 때 10% 또는 이제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추가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 그리고 장기 보유 공제 혜택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아, 이참에 팔아야지라고 맘먹었던 분들은 조금 급매로라도 정리하자라고 해서 던지는 물량까지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그렇죠. 거래되는 것보다 약간 좀 조정돼서 나오는 급매물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참에 또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자꾸 많이 하죠. 4월 1일 이후에는 물건들이 잠길 거라서 안 나오고 또는 나오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니까 조세 전가? 네, 늘어나는 양도소득세를 매매 가격에 전가해서 매도 호가를 높여서 팔려고 하고 그러면서 매물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니 사전에 사자. 이제 그냥 이참에 뭐든 모르겠다 그냥 사고 좀 막 더 올라가는 이 미친 장세에서 좀 마음이라도 편하자 네. 하는 매수자들도 매수하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뭐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엄청난 거래량들이 이제 통계에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 또 살펴보면 주의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계약 시점이 아니고 잔금 시점인 거죠? 일단 잔금, 항상 부동산의 취득은 물건을 산다고 계약금을 줬어도 네. 비싼 것 같아 계약금 나 포기할래 하고서 잔금을 안 치러도 되거든요. 그럼 계약만 했다가 취소한,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행을 하겠다라고 약정한 건데 잔금을 안 치르면 취득한 게 아닌 거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내용은 잔금 기준으로 본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잔금을 실제로 4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네. 4월 달에 잔금을 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3월 달에 잔금을 친 걸로 네. 이렇게 해서 좀 땡겨서 진행하자. 네. 다만 비용을 다 지급을 못하니 네. 별도의 채권을 만들어서 네. 그거를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잔금을 좀 일찍 진행하는 쪽으로. 아마 이런 사례들이 10년 전에도 있었고 그렇죠. 항상 그랬죠. 이런 식으로 뭔가 규제가 생기면 규제 전에 막 차 타는 수요들이 그렇죠. 일단 소유권 이전 먼저 해서 잔금 먼저 치러서 등기 먼저 주고받고 대금 정산은 좀 나중에 하자. 그렇죠. 일부의 차권 남겨서 아까도 저 사실 잠깐 사무실에서 말씀하시는 거 전화 통화하시는 거 들었는데 네. 알려주시는 거 네. 전세 네. 전세 나서 전세금 받는 걸로 해서 네. 나중에 네. 그러니까 미지급 잔금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 그렇죠. 보증금으로 해놨다가 주택 반환하면서 임대차 그렇죠. 보증금으로 처리해라 반환하는 걸로 그러면 그렇죠. 소유권 이전은 먼저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들 하시죠. 그래서 피해가는 방법들을 취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들으셨군요. 네. 네. 그런 부분. 자는 것 같아도 귀는 열려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잔금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 네. 네. 그래서 꼭 기억하셨다가 혹시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한 주간에 또 뜨거운 이슈입니다. 뭐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련돼서 위헌 신청을 한다라는 얘기와 함께 동시에 개헌에 토지 공개념이 들어간 얘기가 지금 포함이 돼서 한참 시장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느냐, 또 한편으로는 균형 있는 국토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 아니냐라고 이제 팽팽하게 논리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내용 속사정을 좀 들어보면 뭐 정부에서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토지 초과 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련된 초과이익 환수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위헌 소송으로 열심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 토지 공개념 개념이 도입이 되면 이게 전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사실 이 토지 공개념 관련해서 이게 뭐 지금 요번에 일단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고 네. 그 안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지금 당 대표가 추미애 대표인가요? 네네. 예. 이 사실 올 초 작년부터 계속 토지 공개념에 대한 내용 뭐 인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조금 자극적인 발언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네. 이제 커뮤니티는 들끓었어요. 항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토지 공개념이 웬 말이냐 이러면서 좀 되게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뭐 헌법학자도 아니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법의 내용도 해석하기에 따라 많은 부분이라서 사실 제가 코멘트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동산 커뮤니티나 일단 결국 뭐 재건축 사업도 그렇고요, 재개발 사업도 그렇고 민간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민간이 뭔가를 해서 일종의 사업이잖아요. 해서 손해가 나면 누가 와서 메꿔줘요? 안 메꿔줘요. 그렇죠. 예, 자기네들이 다 네.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업인데 발생되는 이득 부분에 대해서 손해는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이득 나는 거는 뭐 적절하게 환수한다. 적절하다는 표현이 이제 기준에 따라도 다른 문제겠지만 이게 이제 뭐 토지는 공공의 어떤 소유물이다. 뭐 이제 이런 개념을 좀 감안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제한을 가하기 시작하면 네.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겠죠. 뭐요? 어디까지 내 재산을 털릴 것이냐. 털려요? 털어내는 것에 대해서 헌법에서 뭐 이걸 건드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막연한 공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포커스는 일단은 부동산을 돈이 있다고 무조건 다 살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이 첫 번째 포커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익이 실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두 번째 포커스로 크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제 헌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에 따라 이 부분들이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을 미치게 될지는 관심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부동산 통계가 오류가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심각한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네네. 통계가 좀 근거가 없긴 해. 안 맞아요. 줏대 없어? 예, 뭐 사실 이번에 기사에서도 네. 구체적으로 얘기 나왔다시피 한국감정원의 통계, 국민은행 통계, 그다음에 부동산 114의 통계가 제각각이다. 제각각이다. 다 다르다.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또 현장에 있다 보니까 뭐 실제 특정 지역은 굉장히 뜨겁게 이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외의 지역들은 뭐 그렇게 어떤 뭐랄까요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전체를 통으로 놓고 보면 마치 결과는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 것처럼 이게 통계 오류 아니겠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표본을 어떻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강남은 뜨거운데 서울 전체로 놓고 보면 서울은 평균이 뭐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맞아. 강남 미친 듯이 올라가고 우리 네. 예전에 한번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거 뭐 외국은 뭐 가격 상승률이 어떤데 우리나라는 뭐 전체 표본을 막 이따만큼 잡아가지고 그렇죠. 예. 네. 전에 거리 가지고 뉴욕 얘기할 때 그랬죠. 아 맞다 뉴욕 얘기할 때 서울 그렇죠. 예. 네. 그런 얘기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 지표를 볼 때 그러니까 언론 볼 때도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런 어떤 시세라든가 부동산 통계를 내는 곳들이 있는데 요새 이제 한국감정 것들이 많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네.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시세 조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도 사실 많이 보기는 하는데 네. 최근엔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시세 동향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뭐 커뮤니티라든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 기준 자체를 하나 맞춰놓고 그거에 따라서 흐름을 짚어보면 조금 이런 오류들은 그러니까 어느 때는 감정원 거 보다가 어느 때는 국민은행 거 보다가 어느 때는 부동산 114 거 보면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네네. 감정원 거 내용을 꾸준히 보면서 지역 표본을 딱 놓고서 정해서
자료들을 본다고 생각하면 좀 그런 오류들은 어느 정도. 그럼 오늘 강 소장님의 팁은 네. 딱 이거네. 네. 한국감정원 거를 기준으로 놓고 네. 그리고 오랜 기간 보다 보면 네.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것이다. 그냥 그 한 데이터를 놓고 좀 가져가면 유의미한 통계 네. 자료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정도인 건데요. 사실 부동산 통계 네. 지금 뜨거우니까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괜히 막 오르고 하니까 이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제 맞아. 이게 뭐가 있냐면 막 가격 시세 동향 조사하는 거를 이게 이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네. 이번 주 시세 얼마예요? 뭐 이런 식으로 불러주면 맞아. 조사하는 조사관이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보면 매도 호가랑 실거래가랑 가격 갭이 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매도 호가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부동산 매물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보다 좀 더 높은 수준에 찍히니까 이 아파트의 적정한 시세를 지금 얼마라고 실거래가 나온 기준으로 놓고 보자니 지금 매도 호가랑 너무 가격 차이가 나서 얼마일지를 정확하게 책정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어떤 커뮤니티 사용자들이 시세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어느 정도 가격대에 있다 또는 실거래가 어느 정도 됐다라는 것들을 시세표를 만들어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야 되겠네. 네, 이제 공유하면서 대략 이 지역은 30평형대 아파트가 얼마, 20평형대 아파트가 얼마고 실거래 얼마 정도 되는구나, 이런 표를 이제 표라기보다 이제 쭉 텍스트 묶음, 말 그대로 카톡방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바로 전달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놓고 그걸 공유를 했었거든요. 요새 주춤해. 왜 주춤할까요? 왜 주춤하죠? 가격 상승률이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래량도 많지 않고 올라가고 어쩌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조정받아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막 올라가는 시절에는 만드는 사람이 재미없다기보다는 보는 사람들도 우리 아파트 올랐나 보다 하면서 막 우리 전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가 네. 이제 좀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가 보이니까 약간 소홀해지는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동산 시세에 관심 갖고 하는 것도 다 이 가파른 상승장에서의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열기가 있으니까 자꾸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거 많이 봐야지 또 신문도 팔리고 신문도 한번 보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겠느냐 싶어요. 네. 근데 사실 통계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샘플이나 조사 방식 같은 여러 가지 기준점에 의해서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또 통계 자체도 사실 맹신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연구원들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결과에 맞춰서 많은 통계를 찾아다가 쓰기도 하죠. 국토부죠 그거는. 아니 뭐 국토부라고 하긴 그렇고. 국토부지 뭐. 네. 뭐 초과이익 선수 8억 내려매요. 네. 자, 다음에 또 진짜 궁금해. 어떻게 해서 초과이익 판수 8억이 나왔는지는. 그거는 그 김현미 장관 사퇴하시면 나올 거라고. 어느 단지일지 궁금해 이거는. 네. 자,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 방식도 참 불안정하긴 해요. 네. 거래한 날로부터 60일 내니까 사실 통계로 잡히려면 2달 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2달 안에 60일 안에 신고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건 신고 의무가 주어진 사람.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했으면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 간에 거래했으면 매도인 매수인 쌍방이 의무가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언제 신고할 거냐에 따라서 그렇죠. 달린 문제니까 예. 보면 항상 늦게 하죠. 거래 자체 그게 늦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좀 혼란을. 사실 좀 전 개인적으로 현장에 좀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차이도 좀 더 느껴져요. 이게 실거래가 신고를 한번 하게 되면 뭐 가격이나 조건의 변동, 뭐 일자의 변동, 뭐 이런 것들이 하면 정정 신고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정정 신고가 되게 까다로워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아싸리 늦게 하고 한 방에 그냥 하고 말지. 그러다 보면 실거래가 신고를 빨리 해서 통계에 반영이 되게끔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최대한 늦췄다가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발견하게 되니까 이건 정책 당국에서 정정 신고 같은 건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쉽게 할 수가 없죠. 왜요? 이해관계인이 많잖아요.
중개업자가 했으니까 중개업자 공동중개면 중개업자의 서명 양쪽 들어가야 되고 구청 담당 직원이 서명 들어온 거 확인해서 인증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인들이 다 눌러줘야 되니까 네.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더 큰 문제는 저거야. 네. 뭐야? 전자계약. 전자계약 자꾸 이제 국토부에서도 전자계약 활성화하려고 하고 노력들은 하고 보니까 이제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이 전자계약 할 수 있는 태블릿 뭐 팔기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전자계약 하게 되면 전자계약 하는 시점에 바로 신고가 되잖아요. 이제 그게 도입이 돼서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점차 더 투명해지면 어떤 통계로 잡히고 이런 부분들이 투명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불안한 거죠. 전자계약서를 쓰면 이제 나중에 정정신고하면 또 머리 아프고 복잡한데 이게 그때부터는 그게 문제야. 중개를 하면서 힘든 게 아니고 이게 뭐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힘들어지는. 그럴 수밖에. 시장에 볼멘 소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거라고. 보통 그런 거 많잖아요. 잔금 날짜 조정해 주세요. 중도금 날짜 조정해 주세요. 계약 내용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이게 이해관계인이 중개업자는 일종의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 중개업자 이 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가 신고 내용에 책임을 진다. 일종의 그런 건데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본인 인증을 매도인 매수인 또는 임대인 임차인의 중개업자 해야 되니까 본인 오라 그래서 본인 확인을 몇 번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실무적인 어려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점차적으로 기술이 개선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지켜봅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개념입니다. 청약 열풍 식지 않고 뜨겁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아마 부동산에 있어서 아파트 청약이 최대 복병이자 변수입니다. 그래요? 일단은 DH 자이개포? 네, 여기는 뭐 엄청나게 쏠렸대요. 3만 1,000명이 몰려 들어가는. 그다음에 과천 위버필드. 얘는 1순위 경쟁률이 17대1 경쟁률. 그다음에 뭐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핫 이슈라서 막 몰리고 있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일단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로또 당첨되면 시세보다 싸니까 겨우내 참았던 일반 분양 물량들이 이제 겨우내 안 했어요. 안 하던 물량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이제 올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반 분양들 이제 시즌을 맞은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작년부터 나오다 하던 이제 개포 최대 분양 단지. 왜 최대냐면 이게 재건축 같은 경우 보통 조합원들이 받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 조합원이 갖고 있었던 것을 분양하는 물량이 아니라 이제 그 공무원 아파트든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건설회사가 샀어. 그래서 분양하다 보니까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요. 뭐 앞서 분양했던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 같은 경우도 일반 분양 한 200몇십 개 정도거든요. 개포가 다 10평대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주로 있었던 데들이라서 일반 조합원들이 갖고 나면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일반 분양이 1,700개든가 아무튼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당첨 확률이 그만큼 높을 것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막 쏠려가지고 엄청 들어가고. 그래서 많이 기다리셨어요. 많이 기다리셨었는데 34평 분양가가 14억 4천. 뭐 20평대도 10억이 분양가 넘으니까 괜찮다. 그렇죠. 주변에 기존에 분양했던 개포의 2단지, 개포 3단지가 지금 시세 형성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당첨만 되면 로또다 프리미엄 시세 차익을 억대로 볼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들 청약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강 소장님한테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자, 청약을 받고 싶은 실수요자들. 올해 계속 핫 이슈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를 좀 하면 될까요? 조급하게 마음 안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나올 거고. 계속 나오나요? 계속 나올 거예요. 올해 내내. 올해 내내가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내년까지 계속 나온다. 만약에 이러다가 부동산 시장이 지금 사실 최근에 언론에 보면 그런 기운들 나와요. 어떤 기운이냐면 꺾이는 거 아니냐 부동산 시장. 지금 꺾이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조정장 또는 하락 반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언론 나오거든요. 그런 거 나오면 바로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뭐요?
부동산 괜히 청약하면 안 되겠다. 예, 위축되고 움츠리기 마련이에요. 옆에 자꾸 누가 주변의 사람들이 청약하고 사고 막 이러면 나도 이 어떤 붐업에 휩쓸려서 타면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락 반전에서 시장이 죽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거 떨어지는 칼날 받는 것 같아 하면서 좀 주춤해지고 저는 청약이 계속 뜨거울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청약도 영향을 받으면서 경쟁률이 축소된다든가 분위기에 휩쓸린다. 그런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위축되지 말고 청약해야 된다. 네. 좋은 물량들이 많다. 네. 우리가 지난 10여 년간 볼 수 없었던 네. 정말 참아왔던 좋은 일반 분양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분위기가 설령 온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청약 통장이 없어서 아닙니다. 저는 청약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좋은 분양 물량들이 계속 연이어 있습니다. 다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요번에 청약 안 된다고 해서 실패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도전을 해보시는. 왜냐하면 지금 사고 통장 싶어도 못 사잖아. 지금 통장 가입하면 되나요? 왜 이래 선수가? 아니 나는 알아. 근데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적어도 부동산 별별 수다 들으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다 그 정도는 아닐까요? 지금 가입해서 당연히 1순위 청약 통역 못 쓰죠. 뭐 추첨으로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가점이 높아야 당첨되고 가점 커트라인 얼마 정도 예상되냐 이 정도들을 물어보실 분들인데 그렇군요. 시청자를 너무 무시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청약 통장을 지금 가입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준비된 선수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 어느 정도 가점이 주어진 분들 중에서 만약에 시장이 그런 식으로 약간 흐르는 모양새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우량한 분양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가점 커트라인이 좀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 얘기한 데 중에서 지금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당산동 상하현대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되는데요. 일반 분양이 115개인가 그래요. 802세대인가 그렇거든요. 분양 물량이 안 많아요. 제가 사실 그렇군요. 유튜브에서 올해 상반기 3, 4월 봄에 분양할 단지 유명한 분양 단지들 쭉 좀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을 실시간 방송으로 2번에 걸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랬구나. 근래 지난주에. 근데 이제 그거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당산 상하현대 아파트 재건축 센트럴 아이파크 관련해서 주변 시세에 비해서 분양가가 살짝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나 봐요 라는 식의 어떤 반응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당산동 쪽 같은 경우가 아파트가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익숙치가 않냐면 근래에 분양한 사례가 없어요. 이게 그렇죠. 사람들이 오래됐죠. 보통 보면 지역을 그 동네 사람들은 아나 우리 동네 여기 뭐 분양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때 그것만 가선 잘 몰라요. 주로 이제 자꾸 언론에서도 얘기해주고 여기가 좋대요 좋대요 얘기가 많이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도봉구 살아요. 그럼 영등포구의 당산동이 좋은지 동작구의 흑석동이 좋은지 마포구의 아현동이 좋은지 잘 모르죠. 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냥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쪽이 좋은가 보다 하고 해서 청약통장 넣어보고 왜냐하면 내가 아는 데만 청약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인근의 분양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실 모델하우스도 보면 생각보다 줄 안 기다리고 뭐 들어갈 수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지난 주말에 모하 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근데 그렇구나. 지금 어차피 DH자의 개포 청약하면 돼요? 엄청 높죠. 쉽게 안 돼요.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 가점도 높아야 되고 이런 때에는 일단 가점이 낮은 분들 입장에서는 또는 당첨 가능성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는 게 중요해요. 하루라도 빨리 분양가가 더 높아지기 전에 좋은 걸 기다려서 받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언제 그거 결국 내가 못 받으면 내년까지 줄구장창 2년 동안 청약했는데 결국 당첨 안 되면 그 시점에 가면 지금보다 분양가는 더 높아 있을 거고 나는 여전히 내 이름으로 된 당첨된 아파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속에서도 충분히 좋은 물건이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일단은 다른 사람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단지들은 경쟁률도 세고 당첨 확률도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가점 자체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미리 한번 맞춰 보시고 맞춰서 어떤 분들은 대학 이래요. 진학하는 것 같네 이거. 어떤 분들은 그래 대학 진학하는 것처럼 눈치 작전한 것처럼요. 얘가 인기 있을 A 타입이 너무 이쁘고 좋아. B 타입은 별로야 하면 일부러 B 타입 청약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야 당첨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까지도 하는데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청약에 대한 열풍은 지금도 뜨겁고 앞으로도 당분간 뜨거울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사실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해요. 네. 자, 그다음에 불법 부동산 계약서 작성한 거 때문에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 나온 뉴스 중에서 제일 웃겼어. 아니 제일 웃겼다기보단 제일 당황스러운 기사였어요. 아 그래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지금 이제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할 때 사실 이제 언론에서 자꾸 얘기 나오는 다운 계약서를 조사해서 뭐 다운 계약서 쓴 당사자 누구를 어떻게 뭐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얼마 이제 뭐 환수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이제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업계약서에 관한 기사가 나왔어요. 아, 업계약서. 업계약서. 다운은 실제 거래하는 가격보다 낮게 써서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어떤 낮게 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이제 불법 아닌가요? 그렇죠. 불법 하지 말라. 실거래가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서 세금 탈루니까 탈세고 불법이죠. 그 다운 계약서들을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아 왔는데 이건 반대로 업계약서인 거예요. 업계약서는 누가 쓰고 싶어 할까요? 매수자? 업계약서는 매수자가 쓰고 싶어요? 네. 다운 계약서는 매도자가 쓰고 싶어 하고 업계약서는 매수자가 쓰고 싶어 한다. 그럼 매도자는 왜 업계약서를 써줘요? 매도자는 어차피 양도소득세 안 내니까? 아, 똑똑하다.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거래를 많이 해본 사람은 바로 아는데 이 거래를 안 해본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어떤 게 있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있죠. 맞아요. 다시 말해서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이거 살다가 올랐으면 이거에 대해서도 세금 내면 팔고 세금 내면 다른데 비슷한 집 이사 갈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세금 요거는 면제해 주자라고 해서 세대원 전체가 딱 이 집 하나만 갖고 있으면 비과세 해주겠다. 거주도 해야 되잖아요. 거주도. 지금은 이제 거주 요건이 생겼죠. 이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었어요. 3년 보유, 3년 보유, 1년 거주, 3년 보유, 2년 거주. 그러다 경기 안 좋아지니까 그냥 2년 거주, 2년 보유만 하면 돼. 그랬다가 작년 파리 대책에서 2년 거주 요건이 이제 생겼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 취득하는 거는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채워야 비과세가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해서 비과세 요건 채워진 사람 같은 경우는 9억 이하로만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6억에 거래하고 매수자가 그러는 거야. 매도자한테. 선생님은 지금 내가 6억에 매매하는 거지만 6억에 팔아도 6억에 파는 걸로 신고해도 세금이 없으시고 8억에 파는 걸로 신고하셔도 세금이 없으시잖아요. 제가 2억 원에 대한 취득세는 더 낼 테니까요. 8억 원에 우리 거래한 걸로 업계약서 좀 하나 써주세요. 매수자가 부탁을 하는 거죠. 매수자는 왜 이걸 부탁을 할까요? 이렇게 6억에 사놓고 중간에 가격이 나중에 이제 시세가 8억으로 또는 7억으로 올라가면 이제 이 사람은 사실은 원래는 6억에 사서 7억이 된 거니까 1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게 맞는데 8억으로 이미 신고가 매수한 걸로 들어가 있으니까 밖에서 볼 때는 8억 주고 사서 7억에 손해보고 판 걸로 돼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실제는 1억 원의 차액이 생긴 거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추후에 세금을 이제 이렇게 안 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업계약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왜 갑자기 또 이슈가 돼서 문제라고 또 막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취득을 해서 매수자가 매도인을 꼬셔서 이렇게 이제 업계약서를 써서 취득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요새 막 세무조사도 하고 무섭거든. 그러니까 자꾸 뭐 어떻게 해가지고 세금을 얼마 뭐 했습니다. 취득 자금이 어디서 튀어나왔냐. 이제 그런 8억에 대해서 증빙해라 뭐 하니까. 해서 털어냈습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딱 그거지. 사실은요. 저 8억이 아니고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8억이 아니라 6억 원에 산 거요라고 자기가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서 스스로 세무서에다가 실토를 한 거야.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매수자는 자진 신고한 실토했으니까 봐줄게. 매도자는 네. 너씨 왜 업계약서 썼어? 그래가지고 매수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했다가 네. 그 꼬셔서 했다가 과태료를 두들겨 맞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있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이죠. 불법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맞아. 예. 네. 그렇게 됐대요. 여러 가지 시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의 유혹들이 있죠. 유혹들이 있는데 과거에 2006년 부동산 실거래과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사용했던 방식이고요. 2006년 이후부터는 실거래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실거래가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신고하셔서 이렇게 되면 절세가 아니고 탈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가급적이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자,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면 대충 이번 주 이슈는 다 전달드린 것 같은데 뭐 이번 주 주요한 내용들 사실 요새 그렇게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분양의 시대야. 분양의 시대. 분양의 시대. 분양 네. 그럼 우리 뭐 분양 특집 방송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분양 어느 지역 괜찮습니다. 이번 주 청약 방송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네. 분양 물량이 겨우내 없어가지고 사실 조금 분양 시장 쪽 자체가 관심이 줄다가 이제 올해 이제 4월, 5월 계속 줄줄이 나올 거라서 아마 뭐 많이 매주 아마 짚어볼 만한 단지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일단은 분양 물량이 어디가 나오게 될지를 미리 알 수 있는 걸 팁을 좀 준다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네. 서울 뭐 제가 아는 지역은 서울하고 수도권 주변밖에 없으니까 네. 서울은 일단 정비 사업 물량들 네. 재개발 또는 재건축 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따지면 이주를 시작해서 네. 이주하고 있는 곳들은 곧 분양에 나올 거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이주하고 나면 이제 토지들 다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정리해서 분양하는 거니까 이제 그치. 그런 물량들이 이제 어디가 있는지를 지역마다 조금 검토해 보시면 어디가 분양 나오겠구나 아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 주변에 있는 공공주택 지구들, 그러니까 네. 공공주택 지구 같은 경우들도 이제 거기는 아예 뭐 어디는 누가 그냥 받았고 이렇게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나 이런 데들이 자료들 정리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뭐 재개발 재건축 물량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요새 뭐 유망 분양 물량 이래가지고 사전에 리포트들을 내놓는 투자자들. 예, 뭐 이런 소위 말하는 부동산 전문가들 이런 네. 분들의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자료들을 좀 참고하셔도 되고요. 네. 한편으로 이것도 보셔도 돼요. 뭐가 있냐면 뭐? 각 건설회사, 우리나라의 건설회사들 많나요? 많죠. 아, 근데 엄청 많죠. 서울 안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을 공급하는 일군? 건설회사는 거의 1군 회사들밖에 없어요. 네. 뭐 삼성, GS, 대우, 현대. 롯데, 뭐 현대산업개발 뭐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 건설 회사들 홈페이지에 가시면 분양 예정 물량이라 그래서 그 해에 분양하려고 하는 예정 캘린더가 있거든요. 네. 이거 가셔서 보시면 몇 월쯤에 어디 분양할 거다라는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네.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이제 물론 이게 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주하고 철거하고 하는 뭐 그다음에 분양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변경이 되면 날짜가 변경되긴 하지만 그렇죠. 예, 얼추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런 거 서울 안에 정비 사업 물량들은 이런 각 건설사의 캘린더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언론 통해서 올해 또 뭐 과천지식 정부타운이라든가 이제 뭐 하남 감일지구라든가 메이저한 공공주택지구 분양 물량들도 대기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는 진짜 분양의 해다. 2018년은 분양의 해다. 저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여쭤보세요. 네. 그래서 청약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다 청약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국민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청약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 청약 나오는 것들, 분양 물량들 확인해 봐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아파트 투유라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도 분양 물량들이 쭉 이제 접수가 된 것들은 나오니까 그런 거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약에 관련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 두 개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청약 가점을 어떻게 계산하고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괜히 뭐 어떻게 보면 신문 기사나 또는 카더라 통신 이런 거 가지고 휩쓸리는 것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접근해 보시는 것도 사실 제일 좋은 데가 팁인 것 있는데 같아요. 빠뜨렸어. 어디? 부동산의 부동산 스터디라고요. 아, 네이버에 부동산 네. 검색하시면 카페가 하나 나오거든요. 거기 가면 네. 일단 분양하는 아파트, 서울 안에서 분양 아파트 관련해서는 제일 얘기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부동산 스터디 카페.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네. 인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 주간의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야 될지 또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장 동향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감 잡으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